다들 요즘에 이제 세금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산 분들도 세금 걱정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집을 안 산 분들도 이제 세금 때문에 혹시나 좀 집값 좀 떨어질까, 이런 것들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오픈북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거면, 우리 시대에 처음 하는 거라면은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미 과거에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똑같이 돌아갈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방법이 없구나.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아서 과거랑 똑같습니다. 현 여당이 그때도 여당이었고, 그때도 대통령이 여당 출신이었고, 그때 국회의원 하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때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공급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공급이 더 없죠. 그러니까 상황 해결이 안 되죠. 상황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똑같은 걸 또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또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엔 다르다 하는데, 그때도 이번엔 다르다고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5년에 걸쳐가지고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약했다 해서 문재인 정부도 그 2017년 5월에 딱 정권을 잡자마자 파리 부동산 대책 해가지고 바로 이제 대규모 대책을 발표하고, 안 되니까 2018년 9.13 대책 해서 또 대규모 대책을 발표하고, 안 되니까 12, 16 대책을 2020년에 또 발표하고, 뭐 계속 발표합니다. 이게 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상황은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 되는 거를 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항상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은 이제 뭐 세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금을 뭐 왕창 때리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세금을 왕창 때리면 당연히 시장에 충격은 오죠. 그렇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 그 세금을 이제 부담을 할 것이고, 부담을 못할 정도로 간다는 거는 이미 전 국민들한테 다 영향이 간 뒤입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하면은 집주인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든 또 전가시키면 이게 또 민주주의의 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 또 표심이 움직입니다. 다들 고통받는 거죠. 뭐 집주인이라고 좋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주인들은 뭐 해피하냐고 하시는데, 집주인들이 해피한 게 아닙니다. 집주인들도 고통스럽죠. 세금 내는데 누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그 고통을 집주인만 당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상 뭐든지 십시일반 나눠 먹는 거고,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은 나눠서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눠서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약간 그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쟤네들끼리 싸우나 보다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게 다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 다 같이 내는 거예요. 다 같이 내는 것이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무언가 그 부담을 한다. 무언가 부담을 한다는 거는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부담을 시키는 거지, 내가 힘이 약한 사람인데 나한테 올 부담이 힘이 강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주진 않아요.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정부가 집주인들한테 무언가를 부과하면 그 집주인들은 그 다음 힘이 약한 사람한테 그걸 부과합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반복돼 온 거고, 그 반복돼 오는 것들 때문에 반대로 또 막 지지율도 뭐 흔들리고, 뭐 일부 지역에서는 또 막 전세 사기도 일어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좀 뭐 복잡하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그 뭔가 바라는 거 있죠. 내가 그 바라는 거대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이게 뭐가 문제겠어. 사실 그렇게 쉬운 거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쉬운 걸 왜 못할까를 거꾸로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일부 잡히는 지역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아니 보유세를 뭐 진짜 막 2% 3%씩 올린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내요? 당장 못 내죠. 못 냅니다. 어디선가 막 집값이 빠지는 그런 동네들이 막 나타날 겁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그렇게 부과를 한다면. 그러면 그걸 부과를 받아가지고 집값이 빠지면 내가 살 수 있냐? 못 사죠. 어차피 대출도 막혀 있죠. 그리고 내가 사면 내가 그 보유세를 내야 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내가 어차피 그 보유세 내야 돼. 그러니까 남이 못 내서 던지는 물건을 내가 사면 내가 그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려오면서 멈춥니다. 멈추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부담할 수 있는데 라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쭉 빠지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나만 낼 순 없잖아. 나만 낼 순 없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받을 방법이 없나? 라고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버틸 만한 사람들이 이제 전세나 월세를 엄청나게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나만 죽을 수는 없잖아. 나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를 역산한 게 또 매매가기 때문에 매매가가 다시 상승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정말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 보유세를 많이 내는 세상이 된다. 근데 양도세도 높고 취득세도 높은데 보유세까지 높은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증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공급은 결국에는 어떤 그 미래 기대값 때문에 미래의 이익을 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래의 이득이 없을 것 같아. 사면 다 이제 막 손해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1주택자는 다 빼준다던데요. 아니요. 고가만 때린다던데요. 저가는 아니라던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한들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곳들은 과연 그러면은 가만히 얻어만 맞고 세입자한테는 뭐 돈 하나도 전가를 안 시키고 그래요. 다 제가 내겠습니다. 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동네들은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비싼 동네들은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런 동네들은 수요가 높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람들이 안 살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살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어차피 다른 데도 다 올랐어. 그러니까 어차피 다 올랐기 때문에 이 돈 내는 게 상대적으로 싸게 먹힙니다. 그러면 또 그거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시세를 역산해서 또 매매가가 상승하죠. 그럼 그 매매가를 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이 또 나오겠죠. 그럼 이 버티니까 또 매물이 없죠. 왜냐면 매물을 파는 순간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매매가가 또 튀어 올라가죠. 그럼 그 매매가 튀어 올라가는 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질의 공급이 필요한 거죠. 양질의 공급. 그래서 현 정부도 양질의 공급을 이번에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번에 6만 호 공급될 것 같으세요? 6만 호를 이제 찬찬히 뜯어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하나같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곳들의 발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면 좋은 곳인데 참 되기가 난해한 곳들,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곳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안 된다면은 막판에는 어떻게 되죠? 다시 또 똑같은 걸 할 겁니다. 집은 없고 시세는 막 올라가고 이제 세금은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거를 막 사람들이 막 버텨요. 막 계속 버텨. 그래 한번 버텨보자 하면서 막 버티고 뭐 증여하고 막 세금 내면서 또 막 버팁니다. 어떻게든.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세금보다 빠르거든요. 집값 올라가는 게 세금보다 빠르면요. 사람들은 또 버팁니다. 그래 언젠가 팔아서 내가 챙기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막 가죠. 그래 그럼 내가 더 때릴 거야 해가지고 지금 양도세 82.5%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양도세가 처음부터 82.5%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45%에서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65%로 올렸다가 75%로 올렸다가 82.5%까지 막 계속 올라온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이래도 안 팔아 하면서 계속 끝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원상복구하는데 뭐 조금 나오겠죠. 당연히 뭐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뭐 봐주겠다라고 하니까 어차피 팔 거 그냥 팔자라고 하면서 이제 파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마지막 물건일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가 주택자에게 중과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부는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중과세 할 수 있습니다. 쟤는 됐는데 너는 왜 안 돼? 너도 중과세 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거예요. 이 증세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늘리는 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늘린다는 거는 어쨌든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이제 빼간다는 겁니다. 내가 세금을 안 냈다면 그 돈 가지고 뭐 맛있는 거라도 한 번 더 먹고 어디 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돈을 그냥 정부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가 가져간다는 거를 좋아할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정부도 항상 전 세계의 모든 행정부들은 증세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대단히 많이 연구했겠죠. 그래가지고 증세의 기법이 있습니다. 증세의 기술. 증세의 기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소수에게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금액대로 다 끊어버려요. 다 그리고 누진세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쓱 들어가게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는 연봉 5천이 아주 많지 않았거든요. 20년 전에는 연봉 3천, 5천도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진짜 부장님 돼야 뭐 1억 받을까 말까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고작 10년 전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막 신입사원들 막 대리만 돼도 막 1억씩 받고 막 하거든요. 근데 소득세율이 똑같잖아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세금 한 10% 내던 사람들이 물가가 상승하니까 이제는 세금을 막 20%, 30%씩 냅니다. 난 어차피 똑같은 그냥 대리인데 물가가 늘어가지고 연봉도 늘었지만 세율이 늘어났어.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증세가 됐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소득세를 절반이 안 낸다. 국민의 절반이 소득세를 안 낸다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득세 절반을 국민이 안 낸다고 했을 때보다 지금 한 20%가 줄었어요. 지금은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그 사이에 증세를 했나? 아닙니다. 증세를 안 했어요. 증세를 안 했는데 이 소득세율을 그대로 둔 거예요. 그대로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들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연봉 구간이 올라버린 거야. 연봉 구간이 올랐는데 이 세금 구간은 그대로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다 증세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다들 세금 많이 내고 계실 거예요. 힘들죠, 요즘에. 왜냐면 세율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바꾸지 않음으로써 많이 올라갑니다. 요즘에 이제 상속세 걱정을 보통 한 15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막 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생겼던 게 그것도 한 20년 됐습니다. 한 20년 전이에요. 20년도 더 됐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최고 부자들이 내는 수준의 구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한 20년, 30년 쭉 그대로 가니까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 다 상속세 걱정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점 보이지 않는 증세도 많이 하죠. 근데 뭐 우리나라가 이런 기법을 많이 쓰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냥 증세. 근데 대신 다 같이 내자. 뭐 이런 거예요. 다 같이 내니까 그나마 뭐 좀 덜 억울한 거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소수한테 많이 내게 하고 그리고 다수들한테는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률로 이렇게 싹 걷어내는 이런 좀 증세 기법을 또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예산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면은 국가 예산이 계속 늘어요. 아니 국가 예산이 어디서 그렇게 늘어나지? 국가 예산이 뭘로 늘겠어요? 자연스럽게 증세를 하고 있고 경제 성장도 하고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 주머니에서 바로 안 빼간다고 해서 문제가 뭔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돌고 돌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야 쟤네 봐라 쟤네 저거 꼴 좋다 하는 순간 그래? 그럼 나도 못 참아 하면서 얘네들이 또 이제 막 반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미 과거에 다 했던 거고 이미 다 겪었던 거고 그거를 다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꾼을 잡는다는 거지 실거주자는 잡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투기꾼과 실거주자는 다른 것이냐? 뭐 다르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러 손해보려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요? 저는 손해봐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라는 분이 있다면 요즘에 이제 등기부에 얼마에 샀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그 가격에 그럼 팔면 되잖아요. 근데 안 팔아요. 보통 자기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지 싸게는 안 팔거든요.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인데 일부러 6억에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 물론 그런 분이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종교에 귀의하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그럴 분도 있겠지만 시세가 10억인데 일부러 6억에 그것도 제3자한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파는 일은 없겠죠. 이 세상에 돈 벌고 싶지 않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매수한다는 거는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거야. 아니요, 전 실거주인데요. 그건 전월세 내기 싫으니까 집을 산 것도 돈을 버는 거죠.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걸 막는 것도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심리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싶고 내 연봉이 작년보다 올랐으면 좋겠고 내가 저축을 해가지고 조금 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 얘보다. 내 옆에 앉은 쟤보다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야근도 하고 막 죽어라고 참아가면서 허리 아픈 거 막 부여잡으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죠.
내가 부자 되고 싶으니까. 왜 부자가 되고 싶어? 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집을 사요? 집 안 사면 어때? 집 안 사고 그냥 계속 전월세 살면 뭐가 어때요? 근데 전월세 사는 거는 싫잖아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게 싫잖아요. 떠돌아다니는 게 왜 싫어? 그냥 떠돌아다니면 되지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거주하고 싶어. 저는 그냥 여기 살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 살고 싶은 거를 뭐 바둑판처럼 다 쪼개가지고 너는 A1에 살아라. 너는 B7에 살아라. 라고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든 자유경제시장에서는 바둑판 안에 어디든 살아도 상관없어. 그냥 너가 알아서 살아. 라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바둑판에도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왜? 출퇴근 시간이 1시간보다 30분이 좋으니까. 30분 출퇴근하는 것보단 걸어서 15분이 더 좋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몇 개 없잖아.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몇 개 없거든요. 좋은 자리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선점하고 싶은 사람과 나중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사람. 이게 항상 뒤죽박죽 뒤섞이는 게 이 주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분산을 해야 됩니다. 분산을 시켜줘야 돼. 여기 A7만 좋은 동네가 아니야. 저기 B7도 좋은 자리라니까? 라고 인정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막 가거든요,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막 가지. 최대한 분산을 시키는 게 1번이고, 두 번째, 분산이 안 된다면 그 안에다가 최대한 집을 많이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그 지역 안에서도 분산이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다? 그러면 폭주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자리를 가고 싶거든요. 이 마음을 해소를 못 해주면 그냥 가격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빌려주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동네에는 빌리지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실거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실거주는 안 때린대요. 30억 이하는 뭐 안 때린대요. 이런 얘기들 하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밀려서 밑으로 우리 쪽으로 온다니까 이제 막 옵니다. 강남에 뭐 압구정동에 뭐 집 한 채 있는 할머니한테 종부세를 3억을 때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이 3억을 그냥 냅니까? 물론 집 팔아서 내는 분도 있겠죠. 근데 집을 안 팔고 그거를 전세를 주든 뭐 반전세를 주든 어떻게든 줘가지고 버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실거주하다가 나오겠죠? 전월세를 주면서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죠? 이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전세가 오르면요. 좋은 동네 전세부터 올라요. 이 경기도 남부에서 항상 일어나는 건데 분당이 막 전세가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분당이 막 전세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수지 사람들이 막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수지가 막 밀려납니다. 저기 막 야탑 쪽부터 해가지고 막 오리 미금 쪽이 막 갑자기 막 밀려나가기 막 시작해. 그렇게 돼요. 그럼 이제 갑자기 광교 쪽이 막 뛰기 시작하거든요. 광교도 막 전세가 막 올라갑니다. 그럼 이 광교 사람들이 막 다 옆으로 막 밀어내. 막 영통으로 막 밀어내고 막 사람들이 막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밀리고 돈을 충분히 버는 고소득자면 안 밀리고 버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하거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상대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게 밀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막 오산도 가고 막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화성으로도 막 빠지고 동탄으로 가고 막 하는 거야. 아니 왜 그러지? 어차피 이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여기다 빈자리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나보다 더 좀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밀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능력자가 아니라면 나는 보통 밀려나는 쪽에 들어가요. 내가 밀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밀고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사를 9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9번 하는 동안 저는 다행히 밀고 들어가는 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 뭐 회사 동기들, 뭐 제 대학 동기들, 제가 아는 수많은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그럼 과연 밀고 들어갔을까를 보면은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분들은 보통 뭐 엄청나게 뭐 운대가 맞았거나 부모님이 부자거나 무언가 자기 능력으로 자수성가 안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밀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밑으로 다 밀어내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약간
관람차 같은 거야. 대관람차 같은 겁니다. 대관람차의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누가 하나 위로 올라가면 내려오는 구조인 거예요. 이 나랑 비슷한 애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한 칸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는 가서 이제 잘 살겠지. 나머지들은 툭툭툭툭 한 칸씩 떨어집니다. 그럼 나는 왜 밀려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랑 얘랑 둘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명이 제일 위로 올라가면 다 같이 여기 있는 10명이 다 한 칸씩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하지 못했으면 나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웃돈을 막 올려주고 살든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A와 Z가 서로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Z가 A로 올라가는 순간 A는 B로 가고 B는 C로 가고 C는 D로 가고 D는 E로 가고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빙글빙글 순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전월세를 더 줄여버리겠다. 이제는 실거주자 아니면 못 사게 하겠다. 라는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이 대관람차가 더 빨리빨리 돌겠죠. 막 팽글팽글 돌 겁니다. 그럼 이제 더 빨리 내려가야 돼. 그래서 이걸 너무 좋아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 아유 아니다 너는 뭐 유주택자니까 그러고 너가 뭐 세금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뭐 아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들 하시는 분이 많죠. 근데 이거는 몇 년 전에도 똑같았고 과거에도 똑같았고 같은 정책을 쓰면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게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일 텐데 이 사실을 또 이제 뭐 부정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어떡하겠어.